누구든 도와줘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숨을 못 쉬어요. 서울 한복판 수천 명이 몰린 야외 행사장에서 한 여성이 절규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의료 소송만 맡아온 변호사 레이첼. 그녀는 늘 말해왔습니다. 현장 대응은 믿을 수 없다. 시스템만 믿어야 한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확신은 산산이 무너집니다. 단 몇 분의 오만한 판단이 함께 온 동료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구급차는 접근할 수 없고 인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기록이 말하던 최악의 결말이 다가오던 그 순간, 사람들이 스스로 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한 미국 엘리트가 한국 시민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된 이유.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설명. 서울 한복판 수천 명의 인파 속에서 한 여성이 절규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의료 소송만 맡아온 엘리트 변호사 레이첼. 그녀는 시스템만 믿는다는 확신으로 살아왔지만 그날 밤 단 몇 분의 판단이 동료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습니다. 구급차는 들어올 수 없고 기록은 모두 최악을 가리키던 순간, 사람들이 스스로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배운 숫자보다 강한 사람의 선택에 대한 기록입니다. 해시태그 해외 감동사연 해시태그 한국 감동 해시태그 모세이기적 해시태그 알러지 쇼크 해시태그 응급상황 해시태그 한국시민 해시태그 외국인 반응 해시태그 인성 감동 해시태그 국뽕사연 해시태그 실화 감동 해시태그 사람이 답이다. 새 대본. 그날 밤 서울 한복판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갈라서는 걸 봤을 때요. 전 그게 뭔가 조직된 훈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군요.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엔 딱 한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이건 내가 아는 세상이 아니다. 제 이름은 레이첼 톰슨이에요. 나이는 46이고요. 뉴욕 맨해튼에서 23년째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알레르기 관련 의료 과실 소송이에요. 식당에서 견과류 표기 안에서 사람 죽게 만든 케이스, 학교 급식실에서 응급처치 안에서 아이 잃은 케이스, 병원에서 초기 대응 늦어서 뇌 손상 온 케이스. 이런 거 수백 건 다뤘죠. 솔직히 말하면요, 전 사람을 안 믿어요. 선의도 안 믿고 즉흥적인 도움도 안 믿어요. 제 서류철엔 항상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거든요. 초기 대응 지연으로 인한 회복 불가. 결국 사람은 실수하고 시스템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게 제가 23년 동안 배운 전부였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에 가게 된 건 2023년 10월이었어요. 뉴욕에 있는 한국계 제약회사가 저희 로펌에 자문을 요청했거든요. 한국 본사하고 협업하는 프로젝트였는데 현지 응급의료 시스템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죠. 출장 기간은 사흘. 솔직히 탐탁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제가 알기론 한국은 그냥 그런 나라였거든요. 서류는 번듯하게 잘 만드는데 현장 대응은 엉망인 그런 곳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검토했던 케이스 중에 한국 여행 갔다가 알레르기 쇼크 와서 고생한 의뢰인도 있었어요. 그때 받은 보고서 보니까 응급실까지 40분 걸렸더라고요. 뉴욕 같으면 7분이면 끝날 거리를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요, 뭐랄까. 너무 조용했어요. 공항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요. 사람은 엄청 많은데 다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안내방송도 과하지 않고 직원들도 소리 지르지 않고요. 근데 전 속으로 생각했죠. 평상시랑 위기는 다르지. 호텔 체크인하고 나서 동료 통역사 마야를 만났어요. 마야는 한국계 3세인데요. 한국어 완벽하게 하고 문화도 잘 알아서 제 출장 때마다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마야한테도 전 항상 똑같은 말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알레르기 반응 오면 내가 바로 구급차 부를 거야. 절대 현지인들한테 맡기지 마. 마야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레이첼, 여긴 생각보다 괜찮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근데 전 안 믿었어요. 제 가방엔 항상 에피네프린 자동주사 2개가 들어있었고요. 마야 것까지 합치면 4개였어요. 이게 제 방식이었거든요.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그게 제 신조였으니까요.
출장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회의실에서 만난 한국 쪽 법무팀 사람들, 다들 영어 완벽하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유창한 정도가 아니라 법률 용어까지 정확하게 쓰면서요.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전 통역사 대동하고 천천히 설명할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더 놀란 건 자료였어요. 제가 요청한 응급의료 프로토콜 문서, 영문판이랑 한글판 둘 다 받았는데요. 내용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더라고요. 응급상황별 대응 매뉴얼, 법적 책임 소재, 보험 처리 절차까지 다 정리돼 있었어요. 서류상으론 완벽했죠. 그래서 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서류는 잘 만드네. 근데 현장은 다르겠지, 라고요. 제가 뉴욕에서 봐온 케이스들이 다 그랬거든요. 매뉴얼은 그럴듯한데 막상 위기 상황 오면 아무도 그대로 안 하더라고요. 이틀째 되는 날 오후 회의가 예정보다 일찍 끝났어요. 마야가 그러더라고요. 레이첼, 오늘 저녁에 시청 앞 광장에서 문화 행사 한대요. 구경 좀 하고 갈래요? 전 피곤했지만 마야가 워낙 좋아해서 따라 나섰죠. 지하철 타고 시청역에 내렸는데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또 신기한 게 혼잡한데 난장판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서로 비켜주고 줄도 알아서 서고요. 전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안전요원 위치, 비상구, 응급의료부스. 직업병이죠 뭐. 행사장 입구에 작은 의료부스가 보이더라고요. 간호사 2명이 대기하고 있었고 응급장비도 갖춰져 있었어요. 전 마야한테 말했죠. 저기 봐. 최소한 준비는 해놨네. 마야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레이첼, 왜 그렇게 의심부터 해요? 전 대답했죠.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야. 내일이 원래 그런 거잖아. 행사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공연도 있고 먹거리 부스도 있고요. 사람들 표정도 밝았어요. 근데 전 계속 긴장을 풀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응급 상황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마야는 신나서 여기저기 구경 다녔고 전 그냥 따라다니면서 체크리스트를 머릿속으로 만들었어요. 출구까지 거리 약 50m, 의료부스까지 30m, 구급차 진입로 확보 여부 불확실. 이런 식으로요. 그때 마야가 무료 시식 부스를 발견했어요. 레이첼, 저기 떡볶이 나눠준대요. 먹어볼래요? 전 즉시 부스 앞 안내문을 확인했어요. 재료 표기가 있긴 한데요. 영어 표기가 없더라고요. 한글로만 쓰여 있었어요. 전 마야한테 물었죠. 견과류 들어갔는지 확인해봐. 마야가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여전히 불안했어요. 크로스 컨택션은? 같은 주방에서 견과류 쓴 음식 만들어? 마야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레이첼, 떡볶이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한 입 먹었죠. 전 그 순간 시계를 봤어요. 오후 7시 45분. 나중에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줄은 몰랐죠. 처음엔 별일 아닌 것 같았어요. 마야가 떡볶이 먹고 5분쯤 지났을 때 목을 좀 긁더라고요. 좀 맵네요. 그렇게 말하면서요. 전 그냥 매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음식이 원래 맵잖아요. 근데 2분쯤 더 지나니까 마야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약간 붉어지면서 목 쪽을 자꾸 만지더라고요. 전 즉시 알았죠. 마야, 숨쉬기 힘들어. 마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이 점점 커지면서요. 그 순간 제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23년 동안 수백 건의 케이스 다루면서 익힌 프로토콜이 작동한 거죠. 가방에서 에피네프린 자동주사 꺼내고 휴대폰으로 응급번호 찾고 주변 사람들한테 공간 확보하라고 손짓하고요. 마야, 지금 주사 놓을게. 숨 크게 쉬어봐. 제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이미 수십 번 시뮬레이션 해본 상황이었거든요. 마야 허벅지에 자동주사 찍었고 딸깍 소리와 함께 약물이 주입됐어요. 그때 안전요원이 달려왔어요. 형광 조끼 입은 젊은 남자였는데요. 영어로 물어보더라고요. What happened? 발음이 좀 어색했지만 의사소통은 됐어요. 전 빠르게 설명했죠. 에너펄렉시스. I gave her 에피네프린. 요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무전기로 뭐라고 말했어요. 한국말이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응급, 알레르기 이런 단어가 들렸어요. 그리고 작은 가방에서 산소 마스크를 꺼내더라고요.
전 좀 놀랐어요. 행사장 안전요원이 산소 마스크를 휴대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뉴욕에서 이런 행사 가면 안전요원들 대부분 그냥 통제만 하지 응급장비는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마야한테 산소 마스크 씌우고 나니까 호흡이 좀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얼굴 붉은 기도 조금 가라앉고요. 요원이 말했어요. 구급차 오고 있어요. 5분. 전 시계를 봤어요. 오후 7시 53분. 주사 놓은 지 3분 정도 지났고 구급차는 5분 후면 온다고 했어요. 전속으로 계산했죠. 에피네프린 효과는 10에서 15분. 구급차 오면 병원까지 15분 내외. 타이밍은 괜찮아. 마야가 제 손을 잡았어요. 레이첼. 고마워요. 목소리가 좀 약했지만 말은 할 수 있었어요. 전 안도하면서 대답했죠. 괜찮아. 곧 병원 가. 주변에 사람들이 좀 모였는데요. 요원이 한국말로 뭐라고 하니까 다들 조금씩 물러나더라고요. 질서정연했어요. 누가 사진 찍거나 소란 피우는 사람도 없었고요. 전 그때 생각했어요. 봐, 결국 시스템이 해결하잖아. 준비된 장비, 훈련된 요원, 빠른 구급차. 이게 답이야. 3분쯤 지났을 때 마야가 다시 얼굴을 찡그렸어요. 레이첼. 또 이상해요. 전 깜짝 놀라서 물었죠. 뭐가? 호흡? 마야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가슴이 두근거려요. 너무 빨리. 이건 에피네프린 부작용일 수도 있었어요. 정상 반응이죠. 전 마야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그럴 수 있어. 약 때문이야. 곧 괜찮아질 거야. 근데 마야 눈이 또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다른 종류의 공포였어요. 레이첼. 숨이. 그리고 갑자기 기침을 하더니 몸을 웅크렸어요. 안전요원이 다시 무전기를 들었고 전마야 상태를 확인했어요. 호흡 횟수 증가, 얼굴 다시 붉어짐, 손 떨림. 이건 이상했어요. 에피네프린 맞았는데 증상이 다시 오면 안 되거든요. 요원이 영어로 말했어요. 구급차 2분 후. 전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2분이면 충분할까? 그때 행사 진행 방송이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폐막 공연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무대 쪽으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지금 오후 8시. 행사 종료 시간이라는 걸요. 그리고 구급차가 이 인파를 뚫고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마야가 제 팔을 세게 움켜쥐었어요. 레이첼.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왔어요. 마야가 주저앉았어요. 완전히요. 이번엔 산소 마스크로도 소용이 없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거든요. 전 이 증상 알아요. 양측성 알레르기 반응. 두 번째 파동이 온 거예요. 마야. 마야. 전 마야 어깨를 흔들었는데요. 반응이 거의 없었어요. 눈은 떠 있는데 초점이 없었어요. 안전요원이 다시 무전기를 들었고 전 가방을 뒤졌어요. 예비 에피네프린 분명히 넣어뒀는데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방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케이스가 깨져 있었더라고요. 아까 사람들 피할 때 가방을 바닥에 내려놨었거든요. 누가 밟은 것 같았어요. 자동주사 끝부분이 부러져서 쓸 수가 없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23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안 돼, 안 돼. 전 중얼거리면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구급차한테 직접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근데 전화가 안 됐어요. 신호가 잡혔다 안 잡혔다 반복했어요.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다들 휴대폰으로 공연 찍느라 통신망이 포화 상태였던 거예요. 제발, 제발. 전 계속 제시도 버튼을 눌렀어요. 안전요원이 영어로 말했어요. 구급차 막혀요. 사람 많아서. 10분 더. 10분. 전 소리쳤죠. 10분이면 늦어요. 지금 당장 와야 한다고요. 요원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무전기로 계속 뭐라고 하는데 제게는 한국말이라 하나도 안 들렸어요. 전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이요. 1명, 2명, 5명. 순식간에 10여 명이 둘러쌌어요. 다들 걱정스러운 얼굴로 뭐라고 말하는데 전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한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오면서 손을 뻗었어요. 마야한테요. 전 반사적으로 그 손을 쳐냈어요. DONT 터치 허. 제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주변 사람들이 움찔했어요. 근데 물러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왔어요. 한 젊은 여자가 영어로 물었어요. We can help. What she need? 전 소리쳤어요. No. 만지지 마세요. YOUR이 not qualified. 법적 책임질 수 있어요. 제 머릿속은 완전히 변호사 모드였어요. 비전문가 개입, 증거 훼손, 책임 소재 불분명. 젊은 여자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서로 눈치만 보더라고요. 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물러나. 이건 전문가가 처리해야 해. 근데 마야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호흡이 거의 안 들렸어요. 전마야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는데요. 너무 빨랐어요. 분당 140회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구급차. 구급차 어디 있어요? 전 안전 요원한테 소리쳤어요. 요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지금 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 주변을 봤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무대 쪽으로 가는 사람, 나가려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구급차가 이 인파를 뚫고 온다는 게 불가능해 보였어요. 제 손은 계속 떨렸고요. 휴대폰은 여전히 신호를 못 잡았어요. 가방 안 부러진 주사기만 계속 눈에 들어왔고요. 전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요. 23년 동안 법정에서 사람들한테 말해왔어요. 시스템을 믿으세요. 프로토콜을 따르세요.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근데 지금 그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고 있었어요. 구급차는 안 오고 전화는 안 되고 약은 부러졌고요. 그리고 제 앞에는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 그 사람들을 막고 있었어요. 마야 눈이 천천히 감기기 시작했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서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냥 지켜보면서요. 제가 거부했으니까요. 제가 막았으니까요. 전 그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무력했어요. 그때 누군가 인파를 해치고 앞으로 나왔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요. 머리는 짧게 묶었고 앞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근처 음식 부스에서 일하시는 분 같았죠. 그분이 마야한테 바로 다가왔어요. 전 또 손을 내밀면서 말했어요. 스타프, 건드리지 마세요. 근데 그분은 제 손을 그냥 옆으로 밀어냈어요. 아주 단호하게요. 비켜요. 짧고 강한 목소리였어요. 한국말이었지만 뭔가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분 눈빛이 달랐거든요. 전문가의 눈이었어요. 전 수백 명의 의료진을 법정에서 봤어요. 그 눈빛 알아요. 전 다시 말했어요. 유켄트 그분이 딱 잘라 말했어요. 지금 서류 쓸 시간 없어요. 영어였어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정확했어요.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통역해줬어요. 저분, 병원에서 25년 일했어요. 응급실이요. 전 그 말을 듣고 멈칫했어요. 그분은 이미 마야 옆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목에 손을 대더니 맥박 확인하고 눈꺼풀 들쳐서 동공 보고 호흡 소리 들으려고 귀를 가까이 댔어요. 30초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한국말로 뭐라고 지시했어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명은 어디론가 뛰어갔고 한 명은 재킷을 벗어서 마야 다리 밑에 받쳤고 한 명은 부채질을 시작했어요. 아무도 시킨 것 같지 않은데 다들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 아는 것 같았어요. 전 그 광경을 보면서 말을 잃었어요. 제가 막아야 하는 건지 그냥 둬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머릿속 매뉴얼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거든요. 그분이 마야 입 벌리고 혀 위치 확인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옆으로 눕혔어요. 회복 자세였어요. 정확한 각도로요. 그분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전 그제서야 물었어요. What are you doing? 제 목소리가 작아져 있었어요. 젊은 남자가 대답했어요. 기도 확보요. 구토하면 막힐 수 있어서요. 맞는 말이었어요. 알레르기 쇼크 때 표준 프로토콜이었어요. 근데 전 그걸 못했어요. 약 찾느라, 전화하느라, 사람들 막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쳤던 거예요.
아까 뛰어갔던 사람이 돌아왔어요. 손에 뭔가 들고요. 작은 플라스틱 통이었어요. 그분이 받아서 열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항히스타민제였어요. 약국에서 급히 사온 것 같았어요. 그분이 마야한테 알약 먹이려고 했어요. 전 그때 다시 정신이 들었어요. WAIT. 의식 없는 사람한테 알약은 안 돼요. 기도 막혀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그분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약을 다시 통에 넣더니 물을 조금 부어서 녹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야 입술에 조금씩 발랐어요. 구강 점막 흡수를 노린 거였어요. 전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 진짜 전문가구나. 응급실에서 25년 일했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안전요원이 다가와서 그분한테 뭐라고 물었어요. 그분이 대답하는데 침착했어요. 전혀 서두르지 않았어요. 근데 손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야 맥박 체크하고 호흡 확인하고 체온 느껴보고요. 전 옆에 서서 지켜만 봤어요. 뭘 해야 할지 몰라서요. 제 가방, 제 전화, 제 프로토콜. 다 소용없었거든요. 그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또 뭔가 지시했어요. 한 남자가 자기 셔츠를 벗어서 돌돌 말았어요. 그걸 마야 목 뒤에 받쳤어요. 기도각도 유지하려는 거였죠. 또 다른 여자분이 생수병을 가져왔어요. 그분이 물을 조금 따라서 손수건에 적셨어요. 그리고 마야 이마에 올렸어요. 체온 낮추려는 거였어요. 모든 게 조용했어요. 다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확했어요. 마치 리허설을 100번 한 것처럼요. 전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 시스템이 없는데 시스템처럼 움직이네. 그분이 제게 영어로 물었어요. 약. 언제 났어요? 전 대답했어요. 15분 전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곧 효과 떨어져요. 조심해야 해요. 맞는 말이었어요. 에피네프린 효과는 15에서 20분이에요. 곧 두 번째 디핑이 올 수 있었어요. 전 물었어요. What should we do?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도움을 구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분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기다려요. 구급차 올 때까지. 우리가 지켜요. 우리가. 그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전 항상 혼자였거든요. 변호사니까요. 의뢰인 편이지 누구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은 달랐어요. 제가 우리 안에 있었어요. 3분쯤 지났을 때요. 안전요원 무전기에서 뭔가 소리가 났어요. 요원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한국말이었지만 분위기로 알 수 있었어요. 안 좋은 소식이라는 거요. 젊은 남자가 통역해줬어요. 구급차가 못 와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로가 막혔대요. 제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뭐? 그럼 어떻게 해요? 요원이 뭐라고 설명하는데요.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구급차가 광장 입구까지는 왔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500m를 못 오고 있다는 거예요. 폐막 공연 보려고 사람들이 인도까지 꽉 차서요. 전 그 순간 제 인생에서 봤던 모든 소송 케이스가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초기 대응 지연으로 인한 사망. 제가 100번도 넘게 읽은 문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안 돼. 전 중얼거렸어요. 마야. 안 돼.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분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아요. 그분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우리가 데려가요. 어떻게요? 전 물었어요. 구급차도 못 오는데. 그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크게 말했어요. 한국말로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몇 명이 다시 어디론가 뛰어갔어요. 1분도 안 돼서요. 배달 오토바이 3대가 나타났어요. 배달원들이었어요. 근처에서 배달하다가 온 것 같았어요. 헬멧 쓰고 배달 가방 메고요. 그중 한 명이 그분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고 마야를 가리켰어요. 배달원이 마야를 봤어요. 그리고 자기 오토바이 뒷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전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젊은 남자가 대답했어요. 오토바이로 데려가요. 구급차한테요. 미쳤어요?
전 소리쳤어요. 의식 없는 사람을 오토바이에 태워요?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분이 저를 봤어요. 그럼 여기서 기다릴래요? 구급차 올 때까지. 전 대답을 못했어요. 여기서 기다리는 것도 위험했거든요. 마야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었으니까요. 배달원 2명이 마야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어요. 그분이 계속 지시했어요. 머리 높게. 천천히. 오토바이 뒷자리에 마야를 앉혔는데요. 한 남자가 뒤에서 마야를 안정적으로 받쳐줬어요. 그분도 같이 탔어요. 나머지 배달원 2명이 앞뒤로 섰어요. 그리고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빵빵빵. 계속해서요. 그러면서 앞으로 천천히 나아갔어요. 비켜주세요. 응급환자 있습니다. 배달원들이 소리쳤어요. 한국말로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반응했어요. 고개를 돌리고 옆을 보고 그리고 비켰어요. 처음엔 좁은 길이었어요. 한 명 겨우 지나갈 정도로요. 근데 배달원들이 계속 경적 울리고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비켰어요. 전 그 뒤를 따라 뛰었어요. 안전요원이랑 몇몇 사람들도 같이요. 오토바이가 천천히 인파를 뚫고 나갔어요.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사람들이 갈라지는 게요. 마치 물결처럼요. 배달원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비켰다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모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나갈 길은 계속 열려 있었어요. 중간에 한 아주머니가 어디 다쳤어요? 하고 물었어요. 배달원이 알레르기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크게 말했어요.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비켰어요. 전 뛰면서 봤어요. 사람들 얼굴을요. 걱정하는 표정, 안타까워하는 눈빛, 그리고 비켜주는 몸짓.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공연 보러 온 사람들인데도요. 한 젊은 커플이 있었는데요. 여자가 남자한테 뭐라고 말하니까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손짓을 했어요. 이쪽이요, 이쪽.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오토바이가 속도를 조금 냈어요. 사람들이 계속 비켜주니까요. 배달원들은 쉬지 않고 경적을 울렸고 사람들은 계속 길을 만들어줬어요. 100m쯤 갔을 때요. 앞에 더 큰 인파가 보였어요. 무대 바로 앞이었거든요. 공연 시작하려고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었어요. 전 생각했어요. 이제 끝이다. 저걸 어떻게 뚫어? 근데 배달원들이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경적을 울리면서 전진했어요. 그리고 한 명이 크게 소리쳤어요. 응급환자입니다. 길 좀 열어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대 앞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그리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움직이니까 옆 사람도 움직이고 또 옆 사람도 움직이고요. 물결이었어요. 사람으로 만든 물결이요. 파도처럼 갈라졌어요. 오토바이가 그 사이로 지나갔어요. 전 그 뒤를 뛰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슬퍼서가 아니라 뭐랄까. 믿을 수가 없어서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통제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광장 입구가 보였어요. 거기 구급차가 서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구급차 옆에 멈췄고요. 응급구조사들이 달려왔어요. 전 그 순간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요.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축했어요. 젊은 남자였어요. 괜찮으세요? 전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거든요. 마야가 구급차에 실렸어요. 그분도 같이 탔어요. 그리고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어요. 서울 한복판인데 별이 보이더라고요. 제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다시 공연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요. 누구 하나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어요. 전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23년 동안 믿어왔던 게 전부 틀렸다는 걸요. 택시 타고 병원 도착했을 때요. 이미 1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커피 마셔도 소용없었어요.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왔어요. 젊은 남자 의사였는데 영어를 좀 했어요. 프렌드? 하고 물어서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정됐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호흡 정상, 혈압 정상, 위험 넘겼어요. 전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사람들 앞에서요. 변호사가 된 후 처음이었어요. 의사가 당황해서 휴지를 건넸어요. 근데요. 의사가 말을 이었어요. 2분에서 3분만 늦었으면 달랐을 거예요. 뇌 손상 올 수 있었어요. 2분에서 3분. 전 그 시간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오토바이로 이동한 시간이요. 만약 구급차를 그냥 기다렸으면 10분은 더 걸렸을 거예요. 누가 응급처치했어요? 의사가 물었어요. 아주 잘했어요. 기도 확보, 자세, 다 정확했어요. 전 대답했어요. 한국분이요. 간호사셨대요. 응급실에서 25년.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당연하죠. 그리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한국 간호사들 진짜 대단해요. 저도 배워요, 맨날. 마야를 면회할 수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 쓰고 있었지만 눈은 떠 있었어요. 저 보자마자 웃으려고 했어요. 레이첼. 목소리가 약했어요. 미안해요. 왜 미안해? 전 마야 손을 잡았어요. 내가 미안하지. 내가 사람들 막았어. 도우려는 사람들을. 마야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레이첼은 날 살리려고. 아니야. 전 확실하게 말했어요. 날 살린 건 내가 아니야. 저 사람들이야. 내가 막았던 그 사람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병원 로비에 앉아 있는데요. 누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레이첼. 돌아보니까 그분이었어요. 어제 그 간호사분이요.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분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병원 물어봤어요. 친구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덕분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전 고개를 숙였어요. 전 당신을 막았어요. 도우려는 당신을. 법 운운하면서. 그분이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괜찮아요. 놀랐으니까요. 외국이고 친구 위험하고. 이해해요. 전 고개를 들었어요. 왜 그렇게 침착하셨어요? 화 안 나셨어요? 그분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화낼 시간 없었어요. 환자가 중요하니까요.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죠. 그리고 웃었어요. 근데 레이첼 씨도 잘했어요. 에피네프린 빨리 났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전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저한테 화 안 냈던 게 아니라 애초에 화낼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요. 제가 병원비. 전 말하려다 멈췄어요. 그분이 웃고 있었거든요. 필요 없어요. 저 돈 안 받아요. 그냥 도운 거예요. 왜요? 전 물었어요. 당신은 전문가잖아요. 돈 받을 자격 있어요. 그분이 고개를 가웃했어요. 자격?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 살리는데 자격증 필요 없어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 순간 병원 입구로 누가 들어왔어요. 어제 그 배달원들이었어요. 셋 다요. 손에 음료수 들고요. 한 명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레이첼 씨, 친구분 괜찮아요? 전 일어나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23년 변호사 인생에서 처음으로 업무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한테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배달원들이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손사래를 치면서요. 우리 그냥 지나가다가 아니에요. 전 말했어요. 당신들이 길을 만들어줬어요. 수백 명 사이에서요. 한 배달원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냥 경적 울렸어요. 사람들이 비켜줬어요. 왜 도와주셨어요? 전 물었어요. 배달 중이었잖아요. 손해보셨을 텐데. 배달원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한 명이 대답했어요. 손해? 그냥 급했으니까요. 사람이 위험한데 배달이 뭐가 중요해요? 너무 간단한 대답이었어요. 근데 전 그 대답을 듣고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오후 마야가 완전히 깨어났어요.
전 옆에 앉아서 어제 일을 다 이야기해줬어요. 간호사분 이야기, 배달원들 이야기, 사람들이 길을 열어준 이야기. 마야가 들으면서 울었어요. 난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따뜻했어. 누가 날 안아줬어. 누가 손 잡아줬어. 응.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너 살리려고 했어.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마야가 제 손을 잡았어요. 레이첼, 내가 틀렸어. 한국이 괜찮은 게 아니라. 진짜 대단한 거였어. 전 웃었어요. 나도 틀렸어. 완전히. 23년 동안 배운 게 다 틀렸어.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요. 전 노트북을 켰어요. 어제 일을 기록하려고요. 제 직업이니까요. 근데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초기 대응 지연으로 인한. 아니야. 지연되지 않았어. 비전문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아니야. 전문가였어. 자격증은 없었지만 법적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아니야. 책임 같은 건 아무도 생각 안 했어. 전 결국 아무것도 안 썼어요. 대신에 그냥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봤어요. 사람들이 갈라서는 모습을요. 배달원들이 길을 여는 모습을요. 간호사분이 마야를 안정시키는 모습을요. 그게 제 기록이었어요. 서류가 아니라 기억으로요. 마야가 퇴원한 건 3일 후였어요. 의사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했고 비행기 타도 괜찮다고 했죠. 근데 저희는 항공편을 이틀 미뤘어요.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날 다시 시청 광장에 갔어요. 마야랑 같이요. 낮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벤치에 앉아서 주변을 봤어요. 여기서 쓰러졌어. 마야가 말했어요. 맞지? 응.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기 음식 부스 앞에서. 우리는 한참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사람들이 지나갔고 일상이 흘러갔어요. 어젯밤 그 긴박했던 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레이첼. 마야가 말했어요. 너 변했어. 응? 전 마야를 봤어요. 전엔 내가 사람들 안 믿잖아. 시스템만 믿고 규칙만 믿고. 근데 지금은 달라 보여. 전 웃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믿던 거 다 무너졌는걸. 무너진 게 아니라. 마야가 말했어요. 넓어진 거 아닐까? 시스템도 있지만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맞는 말이었어요. 전 시스템을 부정하게 된 게 아니었어요. 다만 시스템만이 답은 아니라는 걸 배운 거였죠. 그때 누가 저희를 불렀어요. 레이첼 씨. 돌아보니까 그 젊은 남자였어요. 어제 계속 통역해주던 분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전 놀라서 물었어요. 어제 병원에서 만났잖아요. 오늘 여기 올 것 같아서요. 그가 웃으면서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요. 어제 도와주신 분들 연락처예요. 전화번호, 이메일. 다들 인사 전하고 싶대요. 봉투를 열어봤어요. 종이 한 장에 15명 정도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간호사분, 배달원들, 재킷 빌려준 사람, 물 가져온 사람. 한 명 한 명 다요. 제 눈에서 또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까지? 그냥요. 젊은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궁금했나 봐요. 친구분 괜찮은지. 마야가 영어로 물었어요. 당신은 왜 도와주셨어요? 모르는 사람들인데. 젊은 남자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제 어머니가요. 10년 전에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심장마비였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심폐소생술 해줘서 살았어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그 사람, 끝까지 이름 안 밝혔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전 그때부터 심폐소생술 배웠어요. 언젠가 저도 누군가 살릴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는 계속 말했어요. 어제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통역이랑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기분 좋았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는 게. 마야가 물었어요. 당신 어머니 구해준 그 사람. 찾으셨어요? 아니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분은 제 어머니 살렸고, 전 어제 레이첼 씨 친구 살리는 걸 도왔고,
그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요. 전 계속 그 종이를 봤어요. 15명의 이름이요. 한국 이름들이라 발음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한 명 한 명이 다 선명했어요. 간호사 박미선 씨, 배달원 김태준, 이동현, 정우진 씨, 재킷 빌려준 최성호 씨, 물 가져온 윤지혜 씨. 이 사람들이 제 친구를 살렸어요.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름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뉴욕 사무실에 복귀한 건 일주일 후였어요. 제 책상엔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의료과실 소송 케이스들이요. 전 그 서류들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초기 대응 지연, 비전문가 개입, 책임 소재 불분명. 제가 매일 쓰던 단어들이요. 근데 이제 이 단어들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동료 변호사가 물었어요. 한국 출장 어땠어? 전 대답했어요. 배울 게 많았어. 뭘 배웠는데? 전 잠깐 생각했어요. 뭘 배웠지? 시스템? 프로토콜? 법률? 사람이요. 전 말했어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요. 전 그 종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한테 이메일을 썼어요. 한국어 번역기 돌려가면서요.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제 친구를 살려주셔서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답장이 오기 시작한 건 다음 날부터였어요. 박미선 씨가 제일 먼저 답장 보냈어요. 천만에요. 친구분 건강하시죠? 조심히 다니세요. 배달원 김태준 씨도 답장 보냈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오토바이 태워드린 것뿐인데. 다음에 한국 오시면 밥 사주세요. 히읗히읗. 한 명 한 명 다 답장을 보냈어요. 누구 하나 거창한 말 안 했어요. 다들 당연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런 말들 뿐이었어요. 근데 저한텐 전부였어요. 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었으니까요. 6개월 후요. 전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2주일이요. 그리고 다시 서울행 비행기를 탔어요. 이번엔 마야랑이 아니라 혼자요. 인천공항 내렸을 때 느낌이 달랐어요. 6개월 전엔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게 차갑게 느껴졌는데 이번엔 안정적이고 믿음직하게 느껴졌어요. 박미선 씨를 먼저 만났어요. 명동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요. 그분이 일하시는 곳이었어요. 레이첼 씨. 그분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한국어 늘었어요? 아직이요. 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근데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분 가족 이야기, 병원 이야기, 요즘 뭐 하고 사는지. 편했어요. 마치 오래 알던 친구 같았어요. 레이첼 씨. 박미선 씨가 말했어요. 그날 화났죠? 제가 밀쳐냈잖아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틀렸어요. 제가 더 미안해요. 아니에요. 그분이 손을 저었어요. 레이첼 씨 마음 이해해요. 무서웠을 거예요. 외국이고 친구 위험하고. 당연해요. 근데 당신은 화 안 냈잖아요. 화낼 이유가 없었어요. 그분이 웃었어요. 레이첼 씨도 친구 살리려고 한 거잖아요. 저도 살리려고 한 거고요. 목적은 같았어요. 전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저를 처음부터 적으로 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그냥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봤다는 걸요. 배달원들도 만났어요. 셋이 다 왔어요.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먹었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니까 엄청 좋아했어요. 레이첼 씨, 발음 좋아요. 김태준 씨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다음엔 더 배울게요. 전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동현 씨가 물었어요. 친구분은 괜찮아요? 완전히 회복했어요. 전 휴대폰으로 마야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요즘 조깅도 해요. 3명이 다 박수를 쳤어요. 잘 됐다. 아, 다행이다. 우진 씨가 말했어요. 솔직히 저희 그날 무서웠어요. 잘못되면 어쩌나 싶었어요. 근데 했잖아요. 전 말했어요. 무서워도 해야 했으니까요. 태준 씨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배달은 나중에 해도 되는데 사람은 지금 아니면 안 되잖아요. 간단한 논리였어요.
근데 그 간단한 논리가 사람을 살렸어요. 한국 떠나기 전날 밤이었어요. 전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날 일을 제대로 기록했어요. 근데 소송 서류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 이야기였어요. 제가 뭘 봤는지, 뭘 느꼈는지, 뭘 배웠는지.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그날 밤 서울 한복판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법적 의무도 없었다. 그냥 사람이 위험하니까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나는 23년 동안 시스템이 사람을 살린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배웠다.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도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파일을 저장하고 나서요. 전창 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6개월 전엔 이 도시가 낯설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여기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를 살려준 사람들이요. 그리고 전 알아요. 저도 이제 다르다는 걸요. 뉴욕 돌아가서도 여전히 변호사 일을 할 거예요. 의료과실 소송도 계속 맡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서류만 보지는 않을 거예요.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초기 대응 지연이라는 문장 안에 누군가의 절박함이 있다는 걸, 비전문가 개입이라는 표현이 때로는 누군가의 용기를 가리킨다는 걸 이제 알거든요. 마지막으로 박미선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한국어 열심히 배울게요. 다음에 오면 한국말로 이야기해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기다릴게요. 조심히 가세요. 또 봐요. 또 봐요. 그래요. 또 볼 거예요. 이 도시를요. 이 사람들을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사람들이 만들어준 길처럼요. 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길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거니까요.